안녕하세요. 토지개발 가이드 이승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 3주에 걸쳐서 소개한 영상의 취합본이 되겠습니다. 주거용지와 산업물류용지, 관광용지의 주요 개발 방식별 지정 가능 용도 지역에 대한 소개와 사례, 세 분의 게스트의 질문과 답변 시간이 주요 내용이 되겠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용도 지역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시청을 하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용도 지역이 딱딱하고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축물과 용도 지역을 매칭을 해서 소개 영상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먼저 도시개발 사업인데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도시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자연녹지 지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구역 지정이 가능하고요. 공업지역은 30,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생산녹지 지역은 단독으로 구역 지정이 불가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용도 지역과 묶어서 그 비율이 30% 이하일 경우에만 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라고 하면 생산 녹지 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하만 포함해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비도시 지역은 관리 지역과 농림 지역에서 구역 지정 제한이 가능한데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법에서도 완화해주는 다수 조항이 있습니다.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두 번째로는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로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산녹지 지역은 단독으로 구역 지정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생산녹지 지역에 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대상지는 구역으로 지정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용 지구 단위 계획인데요. 계획관리지역이 100%인 경우에는 구역 지정 제한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혼재된 경우도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보존관리지역은 구역 면적에 따라서 면적 비율이 차등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은 공원과 녹지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최소 지정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검토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자연녹지 지역을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은 아파트 개발이 불가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을 통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후에 아파트 개발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 아래 도면과 같이 검토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이 케이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자연녹지 지역은 아파트 용지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용도 지역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아파트 용지로 개발할 수 있는 용도 지역은 크게 네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2종 일반 주거지역,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4개 용도 지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준주거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상복합으로 개발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상업지역은 왜 안 되냐라고 하실 텐데, 상업지역은 주상복합으로 복합 개발만 허용이 되는 거고 단독으로 공동주택이 개발되는 건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듯. 두 번째 케이스는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검토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생산녹지 지역이 구역계 면적의 30% 이하라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고, 우측의 도면과 같이 공동주택용지만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용도는 해당 녹지 지역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부분적으로 녹지 지역을 남겨두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에도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이전 사례와 다르게 이번 사례는
일부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용지가 필요한 데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함으로써 기부 체납에 대한 비율을 낮추려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컨설팅을 한 거고, 일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용도지역을 상향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인데요,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으면서 개발진흥지구가 중복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상지의 특징이 아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구역계가 좀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거죠.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동상향을 검토를 하였고, 구역계를 정형화를 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요? 구역계 정형화를 하셨는데 구역계 정형화의 이점은 뭔지 궁금합니다. 인허가 관점에서 담당 관청의 부서에서 정형화에 대한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는데,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심의를 거쳐야 돼요. 구역계가 부정형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정형화를 하지 않으면 토지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할 때 되게 제약이 많습니다. 사업성과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사업 시행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형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역계를 정형화할 때 정형화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주요 지정물, 지형, 시설 결정이라든가 용도지역이라든가 구역계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고려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의 대상지가 모두 공동주택 용지로 검토된 건지 궁금합니다. 아닙니다. 이 대상지 내에는 우측에 도면에 보시면 안에 이 부분이 선형 부분이 들어오고요. 공원녹지법에 의한 그 공원녹지도 확보를 해야 될 것이고, 시군의 주차장 조례에는 보면 그 사업 면적의 일정 그 비율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대상지 안쪽에 공원 녹지라든가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지 전체를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검토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사례입니다. 생산녹지지역인데요. 생산녹지지역은 단독으로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인근에 역세권 개발을 하려는 생산녹지지역이었는데요. 대상지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의뢰자한테 위치를 조정을 해서 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례의 컨설팅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대상지는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완료가 되어 있고, 이후에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역 지정 제안부터 구역 지정 고시까지보다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 인가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각종 영향평가도 거쳐야 되고 여러 필요한 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업물류용지의 개발 방식별 용도지역 지정 요건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아래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도시지역 내에서만 지정이 가능하고요. 일반 산업단지라든가 일반 물류단지 등은 용도지역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 산업단지와 일반 물류단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존용도지역은 인허가 진행 시에 산지 전형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보존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물류단지는 인허가 전에 실수요 검증을 거쳐야 됩니다. 이때 보존 관련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점수를 차등 적용을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산업유통형 지구 단위 계획이 되겠는데요.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중심으로 이제 구역 지정이 되는데요. 관리지역이 100%이면 구역 지정 제한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존관리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 조건이 따릅니다. 보존관리지역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의 차등 적용을 해서 포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구역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하면 20% 이내, 10만 제곱미터에서 20만 제곱미터 사이면 2만 제곱미터 이내,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을 할 수가 있고요. 보존관리지역은 공원 녹지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농림지역에서 지정이 가능하고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경우에는 민간이 제한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지구입니다. 10,000제곱미터에서 30,000제곱미터 사이의 면적 제한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요. 이 세부 사항은 국토계획법의 내용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보존관리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케이스였는데 보존관리지역의 면적이 과다했습니다. 컨설팅 전에 이 구역계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으나 더 줄여서 구역 지정 제한을 하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검토가 이루어졌고요. 계획관리지역이 진입도로 안쪽에 입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입도로 별도 확보에 대한 것도 추가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면적을 더 확보할 수는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구역계 2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10% 범위 내에서 보존관리지역을 포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구역계의 정량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구역계를 축소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개발 여건이 양호한 농림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면적을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농림지역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제한을 하는 걸로 검토를 하였고요. 계획관리지역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로 제한하는 농림지역을 묶어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한하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앞에서 보전관리지역은 공원녹지로 계획한다고 하셨는데 농림지역은 무엇으로 계획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획관리지역과 묶어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에 준하는 개발 용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광용지의 대표적인 개발 방식인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업유통용 지구단위 계획과 마찬가지로 최소 지정 면적은 3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겠는데요. 계획관리지역이 100%이면 문제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듯하고요.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면서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이 혼재된 경우도 구역 지정 제한이 가능합니다. 단서 조항이 보존관리지역에 대한 포함 면적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 면적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받는다라는 부분이 있고, 보존관리지역은 공원과 녹지로 계획을 하여야 합니다. 농림지역도 지정이 가능한데요. 이때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민간이 제한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아닙니다. 농림지역에서는 민간이 제한을 할 수가 없는가요? 이렇게 의문이 생길 텐데요. 요즘 시군에서는 대부분 관광산업을 육성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준비를 하셔서 해당 시군청의 담당 부서와 충분한 소통이 있다라고 하면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관광용지 첫 번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농림지역에 수목원이 기조성이 되어 있는 대상지였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여기에다가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을 추가로 개발하고 싶다고 검토 의뢰가 들어왔는데요.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검토를 하였고, 대상지 전체는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 제한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해당 시청에 협의를 한 결과 두 가지 검토 내용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사례시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가로 맡아서 업무를 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도면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고시를 하였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당시에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많은 협의와 의견 조정이 있었습니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숙박시설과 관광휴게시설로 사용 예정인 계획관리지역만 지정하면 안 궁금합니다. 왜 굳이 농림지역에도 그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를 지정했냐에 대한 의문이라는 거죠. 네.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을 소개할 때 농림지역 경우에는 관광휴양 그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지구단위 계획에 제한을 할 수 있다라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의뢰자도 대상지 전체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싶어 했고,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전체를 묶어서 해당 시청에 이제 제한을 한 결과 그 제한을 수용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농림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이 혼재가 되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골프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농림지역도 골프장을 증설을 하겠다고 검토 의뢰가 왔습니다. 골프장 경우에는 농림지역에서는 개발할 수가 없고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을 필요하다라는 게 검토 사항이었고, 골프장 경우에는 관광휴양용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을 검토가 있었습니다. 용도 지역을 네. 변경할 때 기부 체납과 같은 대가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 도시지역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되는데, 비도시 지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면 지침에서 이 기부 체납에 대한 근거라든가 계산식이 없어요. 다만 해당 그 시군청에서는 비도시 지역이라도 용도 지역이 상향이 되면 땅의 가치도 높아질 것이고 사업자가 그 이익을 창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기부 체납이 아닌 공공기여 성격으로 현물을 받는다든가,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에 한해서 그린피를 할인해 준다든가, 다양한 공공기여에 대한 것을 해당 시군청에서 요구를 합니다. 사업 시행자와 협의를 통해서 공공기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제국 대표님을 게스트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 의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신가요? 국도변이나 지방도에 토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근생 건물을 올리시려고 하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손님의 요청했던 지번으로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대형 커피 매장, 드라이브스루,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해 주셔요. 그 대형 커피 매장 DT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물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검토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그 주소를 확인을 하고 토지염을 통해서 용도 지역 중심으로 먼저 검토를 합니다. 대상지가 경기도 용인시고 농림 지역이더라고요. 대형 커피 매장은 그 건축법상의 그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에 속합니다. 행위 가능 여부를 조회를 했어요. 대상지가 이제 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가능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바닥 면적이 90평,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농림 지역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졌고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휴게 음식점은 농림 지역에서 불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개발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형 커피 매장 DT점의 규모를 사례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300제곱미터 이상은 넘습니다. 요즘 도시 외곽에 대형화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규모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듯하고, 두 번째로는 대상지 남측에 지방도로가 있습니다. 지방도로와 이 대상지 사이에는 북으로 지금 보이는데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농림지역에서 개발이 된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는 또 검토할 사항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외부 게스트이기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요. 해당 도시의 도시계획 조례에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들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표고, 경사도, 인목 축적, 진입도로 폭응 기준이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여기서 뭐 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요즘에 지역 단위로 부동산에 문의가 많기 때문에 대표님의 설명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인 기준 검토 부분도 몰랐던 부분이라서 대표님 통해서 알게 돼서 좋습니다. 추가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땅의 가치를 알아야 한다 소개 영상 다음 주제가 땅의 컨디션을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주제가 이 내용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별로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이 다릅니다. 해당 시군에서 표고, 경사도, 인목 축적, 진입도로 폭언 기준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용도 지역에서 행위 가능 여부를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땅의 컨디션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듯하고, 땅의 컨디션을 이 부분은 별도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제 소개 사례 중에서 좀 궁금한 게 있으시다라고 해서 질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 용도 지역 케이스로 이제 컨설팅 전 후로 나누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 단위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용도 지역의 변경 네, 기준을 맞습니다. 궁금하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도 지역의 변경 기준은 법에서 정한 거는 없어요. 민간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용도 지역 변경하겠다라고 해당 그 시군청에 제안을 한 케이스인데 두 가지를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용도 지역이 바뀜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상승이 되니까 반대급부로 공공기업 기부 체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담당 부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담당 부서한테 지구 단위 계획 도서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교통, 환경, 재해 등의 각종 영향 평가도 필요하면 거쳐야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업 용지와 관련돼가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요? 산업단지, 물류단지 같은 경우는 국가 아니면 지자체 단위로 개발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산업단지는 공공기관에서 주로 사업을 했는데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재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 영역이 개발할 수 있게끔 많이 문호를 개발을 했습니다. 일반 산업단지나 일반 물류단지는 요즘 민간 영역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산업단지 경우에는 인허가 이전에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을 받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류단지 경우에는 물류단지에 대한 사용할 대상이 있느냐를 확인하는 실수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최근에 도시첨단 산업단지나 도시첨단 물류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시지역 내에서만 개발이 되는데 도시지역 내에는 아무래도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보다는 압축 개발을 합니다. 면적의 용적률을 높여서 산업과 물류와 주거와 상업, 교육, 연구 이러한 복합적인 기능이 하나의 단지 내에서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도시첨단 산업단지와 도시첨단 물류단지인데요. 요즘 추세에 맞춰서 최근에 도입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